全这变子通 세상의 모든 상황은 누군가를 강하게 몰아세우면 걔들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는다. 살아나기 위해서 그 궁핍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다. 그래서 그 돌파구를 지금 찾아내고 있고 그 돌파구가 점점점 커지고 있으면 통저지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다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궁하고 변하고 통하고 그리고 구하는 이 네 가지의 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주말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영원히 오를 것 같았었는데 올 들어서 정말 급격한 조정을 보였죠. 최근 들어서요. 빅테크에 관한 한 미국만 볼 것이 아니다. 중국을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정말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분들의 전언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비상도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보면 중국 전문가였던 한화자산운용의 최영진 전문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여의도 밀리터리맨인 줄 알았더니 사실 중국 전문가이셨더만요. 이게. 제가 뭐 중국에 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한 11년 정도. 11년이요? 네. 그럼 직장 생활에 뭐 거의 반 가까이. 이제는 직장 생활 좀 오래 해가지고. 네. 반보다 조금 적긴 한데요. 예. 그래서 상당 기간 한 11년 정도 중국에 있었고요. 중국에 있었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던 WTO 가입하고 나서 두 자릿수 성장하던 어떤 산업화 도시화 시대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올림픽하고 그리고 나서 중국이 유럽과 미국은 어려워졌을 때 성장 굴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12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장 빠르게 무연금 사회로 진화하던 시기. 그때 계셨고. 예, 그리고 2016년에 한중 관계가 수교일에 가장 가까웠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시진핑, 푸틴,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그렇죠. 광장에 막루에 올랐던. 그 물론 시기까지. 그 직후에 이제 사드 문제 터지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바로 그 사드가 터져서 다행히 회사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저를 구해주셔가지고 제가 급탈출해서 그때부터 돌아와서는 사실상 좀 중국 업무보다는 글로벌 업무나 사실 이제 투자금융 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끈을 완전히 놓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무슨 연구소 뭐 이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된 스타디 모임입니다.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라고 그때 당시 우리가 뭐 차정 장세부터 시작해서 중국 없이는 사실 자본시장을 볼 수 없었던 시기여서 자본시장 공부하는 스타디 모임을 만들었는데 현재 한 17년 됐고요. 매월 저희가 마지막 주 화요일에 조찬 모임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7년 돼서 오늘 막 185차 세미나 하고 왔고요. 제가 거기 이제 사단법인의 이사장과 회장 2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지었다니까요. 알보중으로. 알고죠? 알고 보니 중국 전문가. 왜냐하면 밀리터리맨이라 그래가지고 방산주를 2년 전서부터 그냥 노래를 불렀는데 증거 있잖아요. 3프로TV의 그 유튜브 보면은 이거 샀어야 돼. 사실 3프로TV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김 기자님께도 감사드리고 3프로 덕분이기도 하고 또 여밀맨이라는 별명도 갖게 됐고요. 알고중이라고요? 알고중. 알고중. 제가 여밀맨이어서 이제 알고중으로 좀. 알고 보니 중국 전문가. 알보중.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의장님께서 알보중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제가 알보중으로 좀 팔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참 시장에 화제가 되는 두 가지 ETF가 있잖아요. 방산 ETF 그리고 요즘 또 하나그룹주가 또 어쨌든 겹경사가 겹치셔가지고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룹 현황이기도 한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그런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중국 얘기 예고해드린 것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이론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는 아니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운영력으로서 또 큰 흐름을 이제 체험한 분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거를 한번 얘기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 얘기를 해볼 텐데 뭐 이제는 중국이 예전 중국 아니다는 얘기를 해봐야 이제 올드 패션이에요. 다 알게 된 거고. 근데 테크 부분만큼은 네. 워낙 우리가 이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잔상이랄까 이게 워낙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필적할 근데 그게 1월 달에 그죠? 딥시크가 나오면서 맞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런 분들이 또 중국을 다시 봐야 된다. 주의 환기가 됐는데 진짜 중국 테크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꿈틀꿈틀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 모니터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중국에 투자하려는 이유를 뭘로 보고 계세요? 저는 지난번에 방산 이야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예.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은 전쟁 중이다. 음.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중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했고 이 패권 전쟁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지금 방위 산업은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전쟁이다. 기술 예.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 1월 20일이죠. 그날이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입니다. 제가 그때 뉴욕에 있었어요. 네. 근데 시진핑 국가 주석이 예. 왜 하필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날 예. 딥시크라는 작은 그건 전혀 공룡을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 시장에 내놓았을까? 예. 그리고 우리가 맨날 그 설날 민심, 뭐 추석 민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시즌이 춘절 연휴 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택이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선전포고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먼저 한 거예요. 기술 패권 전쟁의 기술 선포. 패권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는 저는 제가 뭐 중재의 아침 그 세미나 때도 그 1월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술 패권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먼저 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일기 그 17, 18, 19년대에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다 봤었고요. 관세전부터 시작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바뀐 바이든 대통령은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서 반도체 칩부터 시작해서 공급망 재편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중국에 억제했었잖아요.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 오히려 선전포고를 하면서 딥시크를 내놓았고 우리는 너희들이 엔비디아를 통한 고사양 칩들을 공급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저사양이나 자체적으로도 이 정도의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세계의 이목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시프트 시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태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투자 시장에서도 뭐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점으로 보면 거의 한 더블 올라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모멘텀이 돼서 지금은 미국보다 중국 쪽 테크의 비중을 늘리는 그런 투자자의 움직임이 있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나씩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 그때부터 사실 뭐 그 다음에 반등도 있고 또 뭐 그 다음에 미국의 관세를 진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포고에 사용하면서 급락하기도 하고 또 반등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전 같지 않아요. M7으로 표상되는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흔들린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M7 그리고 뭐 S&P 나스닥 시장 흔들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은 과거 미소 냉전 시대의 암스 레이스처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전쟁의 시작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테크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미국 테크에 웨이트를 주고 중국 테크에 대한 비중이 없었던 분들이 이제는 중국에 대한 테크 탑 10 정도 우리가 뭐 테리프 10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종목들이나 아니면 그 기술 굴기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대표 기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사실상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미중 패권 전쟁은 예. 미국 일본도의 생태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 미국과 경쟁 구도에 있는 중국의 또 다른 움직임. 제가 오늘 중국 전문가니까 중국 하나 써도 될까요? 예. 全这边辫子通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궁죽변 변죽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사람은 궁하게 되면 예.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변화하게 되고 예. 변화를 하다 보면 새로운 통로를 찾게 된다라는 뜻이죠. 예. 미국이 트럼프 일기와 바이든 시기에 중국을 계속적으로 압박하면서 궁핍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과학기술의 자강, 그래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합니다. 특히 AI 관련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원화로는 1,300조에 달하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AI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죠. 네. 정부 주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많이 이 3%에서도 많이 나왔던데 이공계 대학 순서라든가 관련된 특허 논문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이 지금 글로벌 AI나 테크놀로지 관련한 첨단 과학 기술의 기초 과학 능력이 네. 미국 다음 혹은 인재 풀로는 미국에 거의 준하는 네.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라는 것들은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커먼 센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무리 궁하게 한다고 해서 궁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중저비안 밴드 통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상황은 누군가를 강하게 몰아세우면 걔들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는다. 살아나기 위해서 그 궁핍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다. 그래서 그 돌파구를 지금 찾아내고 있고 그 돌파구가 점점점 커지고 있으면 통저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궁하고 변하고 통하고 그리고 구하는 이 네 가지의 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미중 패권 전쟁 상황에서 좀 우리가 크게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인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중국 입장에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쩌면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인재들을 안 그래도 비싸게 데려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서 나가라고 막 밀어내니까 그렇죠. 얼마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글로벌 인재들을 중국으로 영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도 이제 뭐 대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마는 정말 그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네. 한국계뿐만 아니라 국적이 다른 글로벌 인재들 우리도 정말 많이 땡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같은 가격이면은 중국 가는 인재보다 한국 오고 싶어하는 인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같은 가격인데 같은 가격이 아니라서 문제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인공계획에 대한 인적 기반 축적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장님도 많은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학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그 학생들이 이공계를 들어가는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를 가고 실제로는 우리의 기초과학 분야에는 사실 지원도가 높지 않고 그렇죠. 또 설령 학부를 나왔다고 한들 석사나 박사는 우리나라에 잔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쪽에서 사실 거기에 머물라고 그러죠. 석박사를 최대한. 하고 나서는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국적을 취득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어렵게 인재를 육성시켜서 결국은 우리나라로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뺏겨버리는 방출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미국이 그동안 그렇게 고성장했던 데에는 아시아의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미국의 지금 큰 반도체 회사 가보면 다 CEO들은 다 중국 사람 아니에요? 중국, 인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인들.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은 특히 중국계 인력들에 대해서는 밀어내고 있고 또 중국 정부는 그런 인재들을 오히려 더 그렇죠. 국가로 그러니까요. 돌아오게 하고 있고 장려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저도 상하이의 그 교통대학이라는 이공계 전문대학 이공계 관련한 거의 탑티어 대학이거든요. 아주 좋은 대학이죠. 그게 그
한때는 상하이방에 장저민 주석이 나왔다 그래서 뭐 빅4라고 했던 대학입니다. 뭐 저장대학이든 지금 뭐 칭화대학이든 사실 이공계 전문들을 대학들이 많고요. 그 외에도 뭐 이공대학들도 지금 탑10 순위에 주르륵 다 이 중국계 대학들이 제가 지난번에 통계자를 보니까 한 6, 7개 정도가 이미 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 2월 17일에 시진핑 주석이 간담회를 민영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두문불주했던 마윈을 불러냈다는 거. 또 하나는 유니트리 그리고 딥시크의 창업자들은 중국어로 빠링호라고 하는데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젊은 민간 창업자들 그리고 AI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대표 기업들의 창업자를 불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우리 글로벌 시장에 또 글로벌 투자자에게 줬던 어떤 인상은 지난번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를 억압하고 누르고 민영 기업들을 억제하는 그런 움직임이어서 그렇죠.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민영 경제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바람 그리고 지원 이런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던 상황 하에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조금은 다른 형태의 스탠스로 전환했다는 것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특중에 기술 패권 전쟁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중국이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한 11년 정도 근무도 했고 제가 92년도에 처음 수교 전에 베이징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상하이 교통대에서 이제 MBA를 했었는데 제가 중국에서 쭉 경험했던 바를 보면 중국은 특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즉 소위 말하면 이미 미국이나 영미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시장 구도하에서는 그 경쟁 구도하에서는 경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운동장을 새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중국이 과거 우리나라처럼 영미가 발전해갔던 시장 경제 역사대로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퀀텀 점프를 했죠. 혁신적으로. 가장 최근의 일을 보면 우리가 막 위챗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막 스마트 경제, 무현금 사회 이런 얘기를 2010년대 중후반에 중국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중국 갔다 온 분들이 뭐 그 길거리에서 동양도 막 QR로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만큼 전 국민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전 국민의 신용카드 보급률이 8% 정도 됐을 때 신용카드를 보급한 것이 아니라 중국은 페이죠, 무연금 사회로 넘어갔죠. 페이먼트 사회가 전환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남들이 걸어간 길이 아닌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팔로워 정책밖에 안 되니까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서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또 나중에도 말씀드리고 BYD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얘네 중국이 과연 1위를 할 수 있을까?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바로 전기차를 퀀텀 점프해서 네. 지금은 사실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뭐 테슬라를 꺾은 BYD도 마찬가지고 뭐 CATL과 같은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 시장은 사실 중국 주도에서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테크놀로지 관련해서도 중국은 미국의 어떤 얼라이언스를 쫓을 수도 없고 지금 미국 자체가 얼라이언스를 분리시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서 그리고 시스템에서 중국만의 별도의 얼라이언스를 형성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상당 기간 축적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얼라이언스에 대한 대표적인 투자 아이템들을 찾아볼 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당연히 중국의 이런 부상을 보고 있는 트럼프 그리고 미국의 반응 이게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지금은 총성 없는 전쟁 그래서 뭐 총 대신 칩으로 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2018년부터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해서도 반도체 칩 관련해서는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어떤 에 대한 수출 통제했었고 미국 내 제조업들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유치하면서 사실은 공급망 재편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지 그래서 않습니까? 치보라고 했죠. 치보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달 초에 엔비디아의
그 고사양 AI 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겠죠. 아예 수출도 금지를 시켰었고 그리고 중국용으로 개발된 저사양마저도 네. 그 우리가 또 H20이라고 하는 이 저사양 칩도 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할 정도로 네. 지금은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지금 칩 워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장군 멍군이라고 네. 미국이 압박을 하는데 중국이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이번엔 일기하고 완전 다르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향후의 어떤 대응 이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큰소리 빵 쳐놨는데 저쪽에서는 차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쵸. 더 급해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하는 데는 자기도 믿는 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이 1기와 2기가 중간에 텀이 한 4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괴로운 칼이었는데 준비하는 조금은 시간. 좀 느슨한 형태의 중국 압박이 진행되면서 중국이 준비가 된 거죠. 상당히 준비가 됐고 14차 5개년 계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1년부터 25년 사이에 첫 번째 키워드는 결국은 과학기술의 자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압박을 계기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궁하니까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가 사실은 딥시크 쇼크였다라고 저는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딥시크를 우리가 열어보고 나니까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 확보 어려운데 어떻게 저는 저사양 칩만으로 저렇게 효율적으로 오픈 AI의 그 버금가는 정도의 검색 기능을 만들어냈을까? 물론 여러 가지 그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매기 효과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독일의 BMW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상하이에서 모토쇼를 했는데 예. 딥시크 AI를 탑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BMW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과거 그 바이든 정부 때는 약간 동맹까지 아울러서 가고 있는데 지금 과연 WTO 체제 2001년에 WTO를 가입하고 세계 공장이 됐던 중국 그리고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 세계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뭐 유럽이나 뭐 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심지어 동남아나 이런 국가들은 다 손익계산서를 두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가라는 예.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닛산 역시 그 동풍 자동차라고 하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와 합작 모델에 딥스키를 탑재한다라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TSMC가 있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있지만 고사양 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조하지만 이제 중저사양으로는 이미 SMIC라는 회사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3위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초월한다는 얘기들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의 이조영 회장도 사실은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이번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공급망 재편이 되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지금 과연 정말로 이거 포기해야 되느냐라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국 시장이 반도체 수출 국가 1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예전엔 부족했지만 기술적으로 자강하고 국산화하게 되면 그럼 너희들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해버릴 거야 라는 단계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시장 전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압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중국도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보다는 점진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경제성 위주로 했겠죠. 그렇죠. 사오는 게 더 지금은 당장 편하니까. 근데 지금은 안 주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 기간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서 캐파를 키우고 국산화해야겠다라는 노력이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기술 국산화 내지는 이 기술 자립을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아까 그 궁하면 통한다는 거잖아요. 예, 궁하면 통한다라는 이 궁죽변이 변죽통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반도체가 사실 겁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전기차 이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BYD가 지금 테슬라를 이긴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BYD가
정말로 역사가 있는 기업입니다. 네.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배터리 만들고 하던 회사가 지금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꼈다라는 것들이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매출만 봐도 이미 1,070억이니까 테슬라가 970억 달러 했으니까 매출액은 당연히 꺾었고 5분 초고속 충전기 이게 뭐 시작 자체가 사실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였기 때문에 기술력이 워낙에 뛰어나는데 이걸 도입을 했고 또 모든 차종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무료로 장착한다. 저는 아주 예전의 버전을 타봤는데 최신 버전을 타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최신 버전은 이제 2달 전에 방콕에 가서 샤오미의 전기차를 이제 타보긴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조만간 의장님 모시고 한번 중국 가야겠구나. 타본 사람은 제가 최근에 만났거든요. 네. 선전에서 회장님 기사분이 모는 승차감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도 자율주행으로. 지금 중국에 최근에는 이제 갈 기회가 많지 않아서 최근에 가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중자연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곳곳에 지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우한의 뭐 자율자동차 시스템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 BYD 뭐 샤오미 전기차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전기차 시장은 이 중국이 이제 거의 제패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성비, 성능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막 K방산 엄청나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제조업은 결국은 코스트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이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연기관 중심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진출해서 사실은 국가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 기술력 측면에서나 가성비 측면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업인 테슬라를 제끼고 또 유럽의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마저도 오히려 중국과 협업한다거나 지금 중국의 AI 엔진들을 탑재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어서 사실상 전기차 시장은 중국 주도 시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한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전기차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우리가 보면 이제 지난 17년에 구글의 자회사인 게 웨이모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일반인들이 구글이 뭐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일종의 체험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전부 우리가 느낄 정도로 일반화됐다 상용화됐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정부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압축적으로 어떤 것들을 추진할 때 제가 그 속도를 보면 중국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처럼 건국 이래로 5년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4차 5개년 계획인데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78년 이후에 그 198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5개년 계획들이 매번 국가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했던 그런 과정들을 본다고 하면 지금 중국의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이제 바이투를 통해서 운전자 없이 이제 L4 자율주행 기술로 중국이 전국의 10여 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아폴로 서비스가 있죠.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뭐 우한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총 주행 거리 자체도 지금 뭐 거의 1억 뭐 5천만 킬로미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런 기술력 그리고 또 이것이 인정받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의 그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에 또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그 이처럼 이제 전기차나 그리고 또 자율주행, 배터리, 드론, AI, 드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이 다 스페셜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미 실감하고 있다라는 수준을 보면 훨씬 더 기술력 플러스 상용화 그리고 이것이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가성비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이 과학기술의 기초 체력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무서워요. 진짜 우리가 콘돔 점프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 꼭 그런 것 같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도 아니고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속도를 내고 있어서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우리에게. 사실 제이커브처럼 지금은 중국은
산술급수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기술력의 퀀텀 점프를 통해서 생산력과 기술력이 진화하는 속도 자체가 2배, 3배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4배, 8배, 뭐 16배, 32배 이런 식으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가 중국이고 그런 부상이 우리 경제 또 우리 주시장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정부의 정책 그리고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14억의 내수 시장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국이 깔아준 세계의 공장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EEJ로 중국을 키워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물가를 유도하기 위한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제조업 강국이 돼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이프라인들을 깔아줬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와서 중국을 막는다고 한들 이제는 좀 때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광활한 영토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토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광물 자원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이공계 인재 풀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중에 몇 개가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재나 자본이나 시스템이나 제조 역량이나 핵심 자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고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어쩌면 우리 산업혁명 직전에 영국이 가졌던 인적 물적 자원을 지금 현재 중국이 다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마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을 그래서 현대판 산업 패권 도전자다. 그래서 미국을 뭐 캐치업한다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초 기술 역량과 인재와 자본과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하드를 지금 갖고 있고 더 빠르게 만들어가고 다져가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국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 어떤 큰 변화의 시발점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글로벌 질서의 재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아마 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 화두는 글로벌 질서의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실상 중국의 공산당 덩샤오핑 이후에 만들어진 룰을 깬 사람이지 않습니까? 격대 지정도 깼고 2차례 연임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깨고 사실상 코로나 전국에 3연임을 했던. 그렇죠. 그리고 지금 3연임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황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만들어주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 명분은 결국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 없다. 즉 미국과의 패권 전쟁,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재편은 미국 주도가 아니라 중국도 과거 당나라 시대에 부응하는 정도의 글로벌 세계 질서에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당당한 패권국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글로벌 밸류체인이 아닌 또 다른 글로벌 밸류체인, 또 다른 미국의 얼라이언스에 대응하는 중국 주도의 얼라이언스, 글로벌 사우스를 아우른 그러한 전쟁이 시작됐고 그 전쟁은 지금부터 더욱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차 대전이 공식적으로 종전이 된 게 45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정확히 80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전 이후에 미국 주도의 평화로운 시기,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탄생한 게 G7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G7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져서 G7 플러스 몇 뭐 이렇게 된 지는 꽤 됐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G7의 위상이라는 건 급격히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뭐 그런 보고서들은 수차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G7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사실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도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는 이미 외교 무대에서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 등을 이제 강조하는데 뭐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남미, 동남아 이런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이죠. 예. 사실 이제 남반부에 있던 개도국들을 이제 통칭해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렀는데요. 국가적으로 수적으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엔부터 시작해서 국제 기구에서 미국 주도의 의사결정이 안 된 지는 이미 한참 지났고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한참 지났고 중국이 굴기하면서 중국의 경제력과 외교력이 과거와 다른 위상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G7보다도 이런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 인도를 아우르는 이 GDP 규모가 사실상 초월하고 있고 네. 교육량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의 분절화는 이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 환경에서도 이제는 뉴노멀로 보고 투자의 포트폴리오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적 투자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글로벌 분화, 분절은 투자 전략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군요. 특히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 이제 연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네. 자산 배분이 핵심이고 글로벌 자산 배분에는 뭐 우리가 6대4 전통적으로는 뭐 주식과 채권 그리고 그 주식과 채권 이외에는 이제 국가별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미국 중심의 어떤 포트폴리오보다는 미국과 중국 또 테크에서도 미국 테크뿐만 아니라 중국 테크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중국 그러면 위험해. 그리고 야 걔네들 회계를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고 또 실제로 몇 년 전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중국 사면 무조건 먹는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후로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불안정한 시황이 있었고 또 아까 마윈의 실종과 마윈의 재등장을 말씀하셨지만 그 5년 이내 거의 어떻게 보면 암흑기 같은 맞습니다. 그런 기간을 보내서 사실 미국 일본도로 집중하는 게 지금 맞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중국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사실 몇 년 아주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요. 예. 중국의 투자의 리스크가 매우 높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컨트리 리스크. 그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이 정책의 일관성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실제로 오늘 갑자기 그렇게 상장을 저지해버리거나 네. 혹은 과거 지금은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사실은 이 공시에 있어서도 뭐 배당한다 그랬다가 배당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총한다 그랬다가 주총 날짜를 바꾼 날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의 그 뭐 회계 기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식별해 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것이 많이 줄었지만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의 탑티어 넘버원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되다. 그리고 중국의 뭐 M7 혹은 이제 뭐 테리피 10 같은 종목들은 이미 상장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이번에 민영기업 시진핑 주석의 민영기업 대화를 통해서도 새로운 시그널로서 민영기업과 테크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내겠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포리티컬 이코노미가 강한 나라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중국의 테크 탑티어의 기업들에 대한 익스포저를 예. 어느 정도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단일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조금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곧 위기가 기회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그 기회 중심에 차이나 테크 기업이 있고 하나자산운용에서 그 중에서도 진쪽이라고 생각되는 10종목을 고르셨죠. 뭐 진쪽이라고 할 수 있는 10종목이라고 뭐 저희가 고르긴 했는데 네. 이미 중국을 투자하고
있는 많은 영민하신 고객분들도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 또 많은 또 연구 기관들이나 투자 전문 기관들이 뭐 중국판 M7 혹은 뭐 테리픽 10 이런 형태로 한 10개나 7개 종목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차이나의 AI 테크 탑 10이라는 종목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탑 10. 네. 하나하나 좀 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반인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예. 일단 BYD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BYD. 예, 그 BYD죠. 중국판 테슬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테슬라의 매출 기준으로 테슬라를 꺾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운동장, 새로운 전기차 시장의 탑픽이 무엇이냐라고 꼽으라고 하면 예. BYD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내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일 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시장에서 관세 전쟁 하에서 우리가 BYD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BYD는 미국에 진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세 전쟁이 자유롭죠. 그런데 브라질 공장이라든가 이런 유럽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글로벌 포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히려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남미 시장에서 BYD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으로서 네.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이미 매출업 기준으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대표 탑픽으로 BYD. 중국판 테슬라 BYD를 일단 꼽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알리바바를 꼽아봤습니다. 마윈이 재등장했으니까. 예, 왜냐하면 어쨌든 디지털 혁신의 상징적인 인물인 그렇죠. 마윈 그리고 마윈의 귀환, 마윈의 귀환이 만들어주는 중국판 아마존, 알리바바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사실은 이 알리바바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당연히 1위인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저는 실제로 중국에서 알리바바의 캠퍼스도 받고 그 당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한 역량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꽝꾼지라고 아시죠? 꽝꾼지. 그렇죠. 11월 11일. 예. 이 최초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당일날 쇼핑 관련한 트랜잭션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때 알리바바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그리고 연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뿐이다. 미국의 시카고 선물 거래소와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센터다. 근데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장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거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나라. 네. 그리고 그 기업이 알리바바이고 그 이후에 지금은 중국은 그 알리바바는 내수 시장 기반을 넘어서 해외 시장 진출까지 확대했고 미국 중심의 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업이 알리바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특히 알리바바는 우리가 뭐 지금 딥식도 나왔지만 AI 모델로서 QVN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발표를 했었고요. 또 물류, 그다음에 그 헬스케어, 게임 이런 전방위적으로 산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기업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 뭐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알리바바는 이제 아마존과 비교해 보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샤오미군요. 대륙의 실수. 예.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게 실수예요. 우리가 대륙의 실수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샤오미가 어떤 회사였냐면 전기 우리 충전기. 여기 충전기 이전에 밴드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거의 그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만보기 비슷한 겁니다. 그렇지. 시계 보고 네. 사실은 이제 걸으면 몇 네. 보 가나 네. 요게 시작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싸니까 이거 막 선물 주고 하던 시대였는데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거 전기 충전기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중고롭게 한 10여 년 전에 있던 분들은 그 기념품으로 얼마나 기념품을 많이 엄청나게 사서 싸니까. 팔고 네. 그랬는데 샤오미가 독특한 게 그리고 나서 저가 핸드폰 만들었잖아요. 네. 스마트폰 만들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샤오미를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안드로이드 OS를 개발자들을 엄청나게 모아서 구글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샤오미 안드로이드를 그러니까요. OS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네, OS를. 네. 그리고 애플처럼. 제가 사실 샤오미를 중국판 애플 플러스 이제 테슬라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애플을 너무 따라하는 거예요. 음. 샤오미가 애플 스토어처럼 샤오미 스토어를 계속 만들고 색깔도 똑같이 하얗게 하면서 사실은 정말 약간 짝퉁스러운 이미지로 그렇죠. 성장을 했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로봇 청소기를 사보고 그리고 다양한 가전 제품을 한때는 제가 샤오미 빠였어요. 네. 중국에 있을 때는 샤오미 가전으로 전부 다 넣어놨고 IoT 시대에 모든 것을 연결하는 그리고 핸드폰 앱 하나로 모든 가전 제품을 연결해서 제가 컨트롤하는 그런 식으로 샤오미가 얼마나 많은 가정이나 기업 곳곳에 이 진짜로 IoT에서 지금 AIoT까지 연결하고 있느냐라는 걸 본다 그러면 사실 이 샤오미의 기술력과 샤오미의 혁신은 우리에겐 정말로 상상 이하의 어떤 폭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전기차만 해도 2024년에 수 7일 나온 다음에 과연 저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20만 대 돌파했어요.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중국이니까 가능하겠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생산과 판매 대수는 결국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죠? 제조의 강국이 되는 건 결국은 단단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코스트가 낮아집니다. 그렇죠. 코스트가 낮아지면 더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죠. 2025년만 해도 얘네들 목표를 지금 35만 대를 갖고 있으니까 성장의 이런 퀀텀 점프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잊혀져 가던 회사 하나 있죠. 텐센트. 네. 한때 최고였는데. 사실 텐센트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카카오나 지금 사실 네이버를 합친 회사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미국 기업이랑 좀 비교한다 그러면 좀 쉽게 표현하면 이제 메타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건 카카오톡처럼 중국이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기반으로 모든 디지털 생태계가 연결돼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텐센트는 글로벌 넘버원 게임 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라이엇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뭐 슈퍼셀 같은 이런 게임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뭐 게임 매출은 전 세계에서 당연히 1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메신저를 통한 어떤 광고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입된 고객들을 통해서 이제 이 페이먼트 결제 그리고 거기서 축적된 데이터가 클라우드까지 사실상 이 폐쇄 루프 구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디지털 혁신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텐센트를 우리가 AI 시대에도 당연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화통이었죠. 네. BY 우리가 이거를 사실 BAT라고도 불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B가 바이두였고 A가 알리바바였고 T가 텐센트였으니까 그때가 빵 시대의 BAT. 맞아요. 아마 이게 2010년대 초반에 그 테크 관련해서 미중 패권 좀 일기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죠. BAT 빵 이렇게 불렀었던 건데 지금은 다시 한번 돌아온 또 그렇죠. 풍운화처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좀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실 이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해서 배달의 민족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쿠팡이츠 뭐 등등등 생겼는데 실제로 배달은 중국이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게 메이투안이라는 메이투안. 회사고요. 저도 사실 중국에 있을 때 메이투안 통해서 엄청나게 음식 배달만 해먹는 게 아니라 이 메이투안이 생활 곳곳의 모든 것들이 다 이 메이투안 내에서 생태계 내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최대 생활 서비스의 슈퍼 앱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O2O라고 얘기하는데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뭐 여행, 숙박, 그 다음에 뭐 신선 제품, 퀵 서비스, 다양한 뭐 티켓 예매 이런 식의 중국인들의 생활 모든 전반에 일상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이 메이투안 하나로도 처리할 수 있다. 즉 의식주를 메이투안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활성화 매니저만 1,450만 개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위챗으로 진행하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메이투안이라고 하는 슈퍼 앱이 나타나면서 2024년 기준으로도 연간 사용자가 7억 7천만 명.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 14억의 반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애들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국민 앱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음식 배달 분야에서도 67% 거의
독보적인 예. 1위 업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얼마나 예. 중국인의 삶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실 결국은 AI 시대에 그런 빅데이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알고리즘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메이투안의 향후 성장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아까 원래 10개를 좋아하시는데 네. 이 검역한 종목은 10개에서 조금 모자라요. 그 외에 어떤 종목이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세부적으로 다 설명하기 그렇고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알리바바와 비견되는 뭐 징동닷컴도 있고요. 징동닷컴. 예, 그리고 게임 회사 레디즈도 있고 그리고 리엔샹 레노버라고 하는 예. 최대 PC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어떻게 그 테크 기술이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투자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네. AI at work 또 혹은 AI in product 그다음에 building large language model 이런 형태의 AI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투자하자. 그리고 AI에 대한 그 기술 전략뿐만 아니라 드론 또 자율주행 그리고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일어나는 다양한 생태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목한다면 미국의 M7에 좀 준하는 중국의 M7, 중국판 M7 또는 중국판 트래픽 10. 트래픽 10 이런 종목의 일정 정도를 좀 분산 투자하는 것들이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 전쟁 아니 패권 전쟁의 전황에 따라서 중국 빅테크 기업 트래픽 10이라는 종목들의 부침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합을 겨루고 있는 미중 패권 전쟁의 이 초입 국면에서 한쪽으로의 일방적인 투자는 어쩌면 평상시보다는 훨씬 큰 리스크를 내재할 수 있다는 데는 여러분 대부분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그리고 하나그룹주 ETF로 정말 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하나자산운용의 최영진 전무가 새롭게 출시하는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 탑 10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에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거는 사실상 좀 미국 시장에 비하면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이런 ETF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시는 걸 한번 권해 보면서 여의도 밀리터리맨 최영진 전무 아니 오늘부터는 알보남으로 하시죠. 알고 보면 중국 전문가다. 알고중 알고중이군요. 알보중. 예. 그럼 여의도 밀리터리맨에서 알고중으로 변신. 알보중이라니까요. 알보중. 예. 알보중. 예. 어쨌든 제가 오늘 나온 거는 뭐 상품 홍보라기보다는 조금 더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세상의 어떤 변화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던 네. 거고 그 중에 핵심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을 뉴노멀라 보고 예. 그것의 어떤 첫 번째 테마가 방산 산업에 대한 새로운 뉴 패러다임이라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 테크 레이스, 암스 레이스를 넘어서는 이제 테크 레이스에서 투자를 어떻게 분산 투자할 것인가라는 관점에 좀 제언을 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 얻으셔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최영진 전무와의 대화는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